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에너지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아주 큰 고민인데요. 특히 겨울이 오고 있죠. 과연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의 상관관계, 특히 겨울이 되면서 더욱더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겨울에 어쨌든 유럽과 러시아 진짜 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양쪽이 다 싸울 것 같은데 어떤 전략으로 각각 유럽과 러시아가 맞이하게 될까요? 에너지 부분에서 보면 러시아는 일단 뭐 완전히 그 코너까지 EU를 모는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뭐 가스관을 뭐 중간중간 차단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그렇게 되면 가격이 오르니까 물량이 좀 많이 안 나간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뭐 큰 문제가 아니다. 뭐 이렇게 하고 또 남은 부분을 뭐 중국으로 돌리기도 하고 다른 국가들로 돌리기도 하고 이제 뭐 그런 상황인데요. 반면에 이제 EU는 급박하니까 완전히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리파워 EU라는 정책이 이제 뭐 그 근간인데요. 그 리파워 EU는 사실은 그 이전에 EU가 발표한 에너지 정책이 그린딜이거든요. 그린딜과 동일한데 훨씬 더 이제 속도를 빨리 하겠다는 거죠.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러시아의 천연가스, 석탄, 뭐 원유 이쪽을 의존도를 완전히 2030년까지는 거의 탈피하겠다. 이런 목표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이제 부딪히는 거죠. 이쪽은 니네 아무리 해봐 탈피 못할 거야. 그리고 이쪽은 완전히 탈피하는 쪽으로 지금 정책 자금들을 이제 막 집행을 하기 시작할 거니까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제 아마 판명이 나게 될 겁니다. 근데 제 생각은 러시아가 아무래도 자충수를 둔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죠. 뭐 지금 이미 최근에 뉴스들 보면 새로운 가스관들을 확보를 해가지고 가스 뭐 그 LNG로 또 공급 계획들 속속 체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이제 가장 쉽고 간편하고 충성도 높은 소비자들을 결국 이제 잃게 되는 상황에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위기가 조금 지나가게 되면 러시아가 생산한 여러 가지 에너지원들의 공급 과잉 이슈가 에너지 시장에 불거질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되면 결국 에너지 가격이 급락하는 현상 이것도 가능한가요? 일정 시점에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실은 코로나로 인한 회복이 되면서 그 에너지 수요가 올랐고 그리고 그 또 에너지들을 이 각국으로 공급하는 여러 가지 이제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생기면서 거기에 이제 러시아 문제까지 겹쳐진 거거든요. 삼중고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건데 지금 어쨌든 이제 이런 서플라이 체인의 이슈들은 조금씩 지금 완화되고 있어요. 운송비가 뭐 급나간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징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남은 거는 러시아와 EU의 이제 이 대립 구도인데 뭐 올 겨울 정도를 지나면서 상당 부분 아마 지나게 되면 완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일정 시점 되면은 따라서 이제 에너지 가격의 하락세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오펙이 미리 지금 선수를 어느 정도 좀 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궁금한 게 러시아도 이제 이렇게 코너에 몰리게 되면 뭔가 어떤 수를 내놓지 않을까. 그 수가 혹시 서방한테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그런 수 같은 게 준비된 게 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뭐 제가 정치 평론가는 아니라서 네. 참 그 아이디어를 무한확장하기는 어려운데요. 근데 글쎄요, 뭐 지금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러시아에서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흘리고 있고 막판에 가서 만약에 러시아가 어떤 그 반대의 경우, 야 이제 우리 완전히 휴전하자, 휴전해서 예전의 체제로 다시 돌아가자. 예전의 체제요? 그럼 다 철수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방합한 대로? 내게주는 이제 그대로 이거는 이제 우리 거니까 이건, 이제 네네. 더 이상 우리는 뭐 하지 않을 거니까 물빗대서 협상하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 정치적으로 그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에서 절대로 받아들일 거죠. 안 돼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자체가 문제고 미국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을
그렇게 뭐 나쁘게 생각하는 같지는 않거든요. 미국을 네. 봤을 때는 어쨌든 동맹이 결합하는 그런 효과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잔상이 상당히 오랜 기간 이번 이 이슈 때문에 갈 것 같고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신냉전 체제가 이미 시작이 됐다. 확정적으로. 네. 이제 과거의 냉전 체제는 이념을 두고 한 것이고 이번 냉전 체제는 신냉전 체제는 이제 에너지를 중간에 두고 예, 일어났다 그렇게 보고 있죠. 이게 약간 이제 정치적으로 확장하지 않고 에너지만 놓고 네. 일단 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가 불리한 상황이고 더군다나 유가가 급락할 수도 있다 그러면 식냉전에 그 상대방인 러시아가 힘이 하나도 없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에너지 가격 떨어지면 사실 뭐 힘이 전혀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자기의 어떤 이 에너지원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 받아줄 구멍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중국입니다. 중국. 네.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하잖아요. 압도적으로 많은 에너지들을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어쨌든 지금은 하나의 거의 덩어리로 신냉전 체제에 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뭐 중국 뭐 남미도 있을 수 있고 뭐 하여튼 여러 이런 이제 이게 블록화돼 있거든요. EU와 미국 그다음에 뭐 동아시아의 한국과 일본 정도를 제외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은 버틸 구멍이 있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중국에서 러시아산 그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받아들여서 오히려 싸게 받아가지고 높게 팔고 있는 그런 지금 형국이죠. 네. 참 재밌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면 사실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 그러고 보니까 유럽 인구의 적어도 뭐 3배에서 뭐 한 4배까지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중국 네, 인구를. 네, 그러면 4배나 되는 인구의 에너지 그것도 중국의 산업 구조는 고에너지 구조니까 그렇죠. 뭐 진짜 엄청나게 쓸 것 같은데 중국 하나만 가져가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러시아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뭐 비빌 언덕이 있다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쉽게 끝날 이슈는 아닌 거죠. 자 그럼 장기적으로 러시아는 이제 유럽 시장은 잃어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네요. 뭐 확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네. 뭐 난리가 났잖아요. 이런 상태가 이게 다시 예전과 같은 체제로 돌아온다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뭐.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지금까지 독일 같은 경우에 러시아에서 이 가스관으로 천연가스를 사면서 LNG 선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싸게 그렇죠. 그동안 에너지를 확보하면서 그걸 기반으로 원가 경쟁력을 갖고 전 세계 시장으로 수출을 해왔단 말이죠.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값싼 러시아 에너지 중국 시장을 활용해서 성장해 왔는데 유럽에서 그나마 멀쩡한 경제였던 독일 이런 나라들이 과연 러시아산 원유 그리고 중국 시장 예전만큼 활용 못한다 그러면 유럽 경제의 미래 과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에너지 측면에서 보셨을 때. 근데 사실 유럽은 독일산 에너지원을 많이 쓰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재생에너지 부분에서 가장 앞서 있는 지역이잖아요. 독일만 하더라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50%입니다. 유일한 약점이 이제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천연가스, 석탄 요 정도였거든요. 근데 석탄은 어차피 이제 다 이제 반하기로 발전소 폐쇄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요번 이제 이 경우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전환을 굉장히 앞당깁니다. 2035년까지 전력의 85%를 재생에너지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입법화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한 뭐 당연히 코스트 상승은 있겠죠. 그러나 충분히 독일 경제가 감내할 만하고 초창기에 제가 봤을 때 한 2025년 6년 정도 지나가면 오히려 플러스 겁니다. 왜냐하면 풍력 태양광은 연료비가 안 들잖아요. 근데 현재까지는 에너지 단가는 풍력 태양광이 훨씬 비싸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않습니다. 예. 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풍력 태양광이 훨씬 쌉니다. 미국은 그렇다고 알고 있었는데 네. 네바다나 이런 데서 네. 일조량이 완전히 다르니까.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저도 독일 출장 몇 번 가봤지만 한 3번? 전기 요금은 네. 되게 비싼데요. 네네. 그 전기 요금 자체가 풍력 태양광이 대단히 비싸서 그런 건 아니죠. 근데 태양광 같은 경우 일조량이 미국하고는 뭐 일조량이 높진 않아요. 네네. 높진 그러니까 않은데 단가가 비싸지 않나요? 설치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네네. 최근에 이제 좀 떨어지긴 했지만 독일이 연간 설치량이 크게
크게 늘을 때는 거의 연간 한 10기가까지 설치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럽의 국가들이 많은 국가들이 이제 재생에너지 단가를 낮출 때 충분한 물량을 업체들한테 보전을 해줘요. 입찰을 통해서. 네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 입찰 단가는 낮춘다 이만큼. 이걸 이제 가시성을 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단가를 다들 뚝뚝뚝 떨어뜨려 놨어요. 아, 그럼 그래서- 이미 지금도 태양광이 더 천연가스보다 싸다는 건가요? 옛날에 이제 과거에 그럼요. 러시아산 천연가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네, 워낙 비싸니까 네, 네. 지금 비교하지 말고 2019년, 뭐 20년 이럴 때 천연가스 가격하고 비교해서 태양광이 더 효율적인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독일에서 벌써?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그 해상 풍력조차도 지금 단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영국은 뭐 워낙 바람이 셌기 때문에 근데 북해 지역이거든요. 영국하고 독일도 이제 그 위쪽에 북부 지역의 북해에서 해상 풍력을 끌어올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영국은 뭐 해상 풍력 단가가 한국 돈으로 따지면 지금 파운드까지 떨어져 가지고 40원 5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일조량이 풍부하지 않고 뭐 등등등 해서 우리는 독일보다 일조량이 더 좋아요. 네. 그러면 태양광으로 못 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없죠. 태양광도 그렇고 해상 풍력도 그렇고 못 갈 이유는 없는 거예요. 못 갈 이유는 없는데 다만 이제 우리는 이 전력 시스템 자체가 재생에너지 사업자들한테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가요? 불리하게 되어 네. 있죠. 왜냐하면 뭐 충분한 물량을 일단 확보할 수 있다는 그 가시성이 낮기 때문에 업체들이 이 대량 생산 체제화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국내 시장을 위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품이나 소재를 살 때도 불확실하니까 상대적으로 비싸죠. 그러나 대규모로 살 수 있는 능력이 검증이 된다면 소재나 부품 회사들이 싸게 주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그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업자들이 사실은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네.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 부의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 네. 또 그걸 또 무마하기 위한 비용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사업지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또 어렵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들만 좀 고쳐지면 사실은 뭐 우리도 굉장히 빠르게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지금 태양광 풍력 중심으로 다 전환하고 특히 그렇습니다. 뭐 바이든 대통령도 뭐 2030년, 35년 목표를 보면 미국이 거의 태양광에 의존한 그런 나라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지금 이대로라면 이제 석유 같은 전통적 에너지원에서 네. 태양광으로의 전환 속도 훨씬 더 가속. 그럼요. 지금 이번 IRA하고 미국 EU의 러시아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한 리파워 EU 요 두 개가 각각 민관이 1조 달러씩 투자하는 그런 계획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1조 달러 진짜 엄청나군요. 네. 미국의 그 IRA가 3,690억 달러고요. 거기에 작년 연말에 통과된 인프라 부양안 안에 또 그린 산업과 관련된 것이 774억 달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한 4,4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민간 기업들의 투자를 전제로 한 법안들이에요. 미국에 그래서 뭐 우리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풍력 태양광 회사들도 다 미국에다가 공장을 많이 건설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보조금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승수 효과가 있으니까 1조 달러 이상이고요. 리파워 EU는 그린딜이 원래 모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린딜 자체가 1조 달러 기준으로 민간이 역시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처음이에요. 유럽과 미국이 동시에 각각 1조 달러의 돈을 10년 이상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린 빅뱅이라고 그러죠. 풍력 태양광으로의 전환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요. 뭐 심지어 독일은 이래요. 독일은 이제 독일이 제일 급하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리파워 EU와는 다른 자기의 별도의 정책을 발표했어요. 이스트 패키지라는 정책인데 그 정책을 보면 그 정책에 따르면 풍력 태양광의 연간 설치량이 풍력은 작년 대비해서 2030년에 한 4배, 태양광이 풍력은 한 10배 정도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러시아 의존도를 탈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목숨 걸고 하는 거죠. 네. 거기서 이제 제일 부족한 이제 실현 가능성이 좀 낮은 부분이 육상 풍력이거든요. 육상 풍력은 독일도 일부 지역에서는 반대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이 법으로 딱 정했습니다.
독일의 모든 전 지역, 연방 정부의 지역의 2%를 풍력으로 채워야 된다. 그렇게 이제 그 법제화를 했고요. 반대하는 주는 안 해도 되는데 다른 주에서 권리를 사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단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질문 하나가요. 신재생 에너지가 좋긴 좋은데 문제는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간헐성. 다시 말하면 햇빛이 쨍쨍 찔 때 바람이 불 땐 좋은데 바람 안 불면 또 태양이 해가 지거나 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면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는 그런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햇빛 보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겨울에 갔더니. 근데 이런 상황들을 과연 어떻게 타개해야 되나요? 신재생 에너지. 그거는 이미 이제 검증된 것들이고요. 지금 이제 저장 장치 또는 이제 그 우리 IT가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스마트 그리드라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미리 예측을 하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분 후, 20분 후, 30분 후에 풍력 태양광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예측하는 기술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리드가 유연하게 이제 설계가 되는 것이고 또 너무 많아지는 그 에너지 그 풍력 태양광에 대해서는 그걸 이제 저장해서 없을 때 간헐적일 때 이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저장 장치도 뭐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배터리, ESS도 있고 또는 양수 발전이란 그 물을 이용해서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최근에 뜨고 있는 수소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면 그리드가 좀 안정성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갑자기 이제 전력이 몰리게 되면 그럴 때 이제 그거를 물을 분해해서 소위 말하는 그린 수소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양한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는 누가 실행을 빨리 하냐지 기술적으로 풍력 태양광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냐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네. 근데 ESS에서 아직도 풀지 못한 숙제 중에 하나가 이걸 배터리로 하면 2차 전지로 하면 단가가 너무 비싸고 저장 단가가 폭발 위험 뭐 그거는 뭐 차치하고라도 일단 돈이 문제잖아요. 거기다가 수소 관련은 아직 기술이 발전 속도가 너무 느리지 않나요? 아직까지는 안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이번 그 IRA도 그렇고 미국, 유럽도 그렇고 수소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를 합니다. 이번 IRA에 뭐 재생에너지가 한 절반 정도로 제일 크긴 하지만 사실 히든 챔피언은 수소입니다. 왜냐하면 그린 수소 생산에 대해서 킬로그램당 3달러를 연방 정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목표는 무조건 2030년 이전에 지금 우리가 쓰는 그레이 수소, 우리는 지금 천연가스에서 개질한 그러니까요. 수소를 쓰고 있잖아요. 수소를 추출하는 네. 과정에서도 그래서 그거는 수소라고 할 수 없죠. 네, 할 우리가 수가 없는 사용.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레이 수소보다 그린 수소의 가격을 더 낮추는 쪽으로. 그래서 3달러 정도면 뭐 사실은 굉장히 큰 보조 금액이거든요. 우리가 킬로그램당 우리가 수소차 충전할 때 한 지금 한국에서 한 7, 8천 원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절반을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미국에서 수소 생산, 그린 수소의 생산과 관련된 설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네.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가 그린 수소가 없으면 탄소 중립은 사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뭐 산업 부분들, 철강, 정유, 화학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굉장히 대중량의 교통 수단들 이런 쪽은 사실은 배터리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제 IRA와 그리고 유럽의 REPowerEU의 수소와 관련된 굉장히 큰 예산 집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푸틴 대통령의 어떤 뭐 우크라이나 침공이 자충수가 되어서 석유 시대의 어떤 종언 이걸 앞당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터질 때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면 코로나 초기에 유가가 마이너스 유가가 꽤 갔었습니다. 뭐 이례적인 상황이죠. 그 기름을 오히려 돈을 주고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저는 이제 그게 사실은 이 그 원유라든지 이런 화석 연료에 가 이제 종말이 빨리 온다는 것을 일단 예지한 그런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취약한 거예요. 수요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이런 게 오면
마이너스가 화석연료 가격이 될 수도 있다. 이걸 이제 나타냈던 거죠. 물론 지금은 뭐 러시아 이슈 때문에 리바운딩을 했습니다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전기차, 풍력, 태양광, 수소 이 모든 것들이 화석연료하고 대척점에 서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 친구들의 가격이 좋은 것은 공급량을 타이트하게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게 이제 일정 시점이 딱 되면 더 이상 이제 공급이 필요가 없는 시점이 계속 지금 앞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희망적이죠. 그거는 우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인류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거기까지 이제 저도 말씀하신 대로 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한 가지 여기 진짜 희한한 게 하나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워렌 버핏은 그러면 왜 지금 이런 석유 관련 주식에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을까요? 말씀대로라면 석유의 시대는 앞으로 10년 내로 다 거의 끝나서 석유의 수요 자체가 떨어지고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도 유가가 내년에도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워렌 버핏의 투자 행동은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약간 바보 같은 처럼 보이거든요. 그 말씀대로라면 워렌 버핏은 무슨 생각일까요? 워렌 버핏은 미국에서 가장 큰 풍력, 태양광, 전력 회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워렌 버핏이 뭐 일부 천연가스 회사라든지 뭐 이런 화석연료 회사에 투자를 하긴 했습니다만 거기에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 워렌 버핏의 이 회사에서는 벅셔 해드웨이에서는 굉장히 많은 클린 에너지와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에너지 안보가 아무래도 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뭐 영원히 소유하려고 산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플레이를 위해서 소유를 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수요는 낮아지겠지만 많은 업체들이 공급을 계속 타이트하게 줄여간다면 어느 정도 프라이스는 유지가 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oldies but goodies라고 그러죠. 예, 그런 것들을 좀 그 회사에서는 좋아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대단하게 그렇죠. 약간 좀 옛날 거 좋아하시니까 이거죠. 워렌 버핏은 뭐 네. 대단하게 뭐 어떤 특별한 케이스다. 워렌 버핏이 선지자적으로 앞으로 화석연료가 다시 부활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신규 추가 투자는 석유만 하고 있길래 네.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저는 이제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미 많이 가지고 있어요. 클린 에너지 쪽에서. 네. 자,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나라가 보면 G20 국가들 중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가 뒤처져 있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거의 뭐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고 꼴찌 수준이더라고요. 사우디도 우리보다 지금 이제 더 높습니까, 높지 이제? 않나요? 그럼 우리가 네. G20 중에서 이제 꼴찌네요. 사우디한테. 아니요. 근데 최근에 어쨌든 네. 문재인 정부 때 말기에 좀 연간 한 4기가 이상씩 해서 네. 뭐 지금 비슷하거나 비슷하거나. 뭐 어쨌든 거의 그래서 꼴찌네요. 꼴찌입니다. 19등이냐 20등이냐 네, 이 차이인 것 꼴찌 같은데 수준입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시각이 좀 다르잖아요. 이대로 가면 혹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다른 나라 다 해버리는데 뒤처지는 게 아닌가 약간 걱정도 되거든요. 이미 뒤쳐져 있고요. 네. 지금 이런 이제 정책 기조가 계속되면 국내는 사실은 재생에너지의 활성화가 점점 요원해지겠죠. 다른 국가들은 지금 아까 각각 1조 달러씩 투자해서 엄청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맨날 싸우고만 있잖아요. 에너지원을 두고. 예. 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싸워야 하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이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원전에 대해서는 굳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원전도 브릿지 에너지로서의 어느 정도 필요는 하거든요. 너무 급격하게 낮아지면 사실은 재생에너지가 그 속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그거는 놔두는 거예요. 놔두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조건 재생에너지를 극적으로 늘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제일 낮은 수준이고 우리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수출 주도형 기업들이잖아요. 우리 기업들의 대상은 우리나라는 사실은 얼마 안 돼요. 대부분 해외 고객들이잖아요. 근데 그 해외 고객들은 눈만 뜨면은 그걸 챙기죠. 네. 탄소 중립 니네 어떻게 할 거냐? 탄소 어떻게 감축할 거냐? 아리백 언제 할 거냐? 탄소 국경세는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챙기는데 이제 정작 이제 우리는 시스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거고 가격은 비싼 거고
그 와중에 또 많은 왜곡된 기사들이 나오면서 저는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그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그냥 비판 기사가 많이 쏟아지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수용성이 더 낮아지고 단가는 더 올라가서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에 적합하지 않은 나라가 될 것이고요.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나라의 제조 설비를 유지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계속 리스크가 커지니까. 네. 예. 자, 이렇게 지금 전 세계의 신재생에너지 속도가 얼마나 가속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러시아의 전략이 결국은 그 자속화를 더욱더 앞당겼다는 걸 좀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엔 과연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급한 문제점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정원의 경제한방 마칠 시간이 됐고요. 잊지 말고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Round one, fight.